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때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라 했죠. 들어봤죠? 그런 얘기.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루 종일 떠들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았잖아. IMF도 김대중 탓,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때 서민 경제 망가졌다. 노무현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막 니은, 그 다음에 막 거시기를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거 방송으로 옮기면 방송 자격을 박탈당해요. 예. 차마 인터넷 방송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말을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이 공식 행사를 하면서 그런 막 쌍욕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가 노무현 때였다는 거? 여러분의 집값이 제일 높았던 때가 노무현 때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장 부자였을 때가 노무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과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물론 그 이명박 때 더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누구? 대기업 주식 가격. 대기업 주식 가격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삼성전자 한 주당 주식 가격이 30만 원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명박 5년이 지나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130몇만 원이 됐어. 100만 원이 오른 거야. 자,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그만큼 많은 이득을 남긴 걸까요? 그만큼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의 주식값을 계속해서 폭등시킨 거야. 그런데 이게 올라가니까 이 올라간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빼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야. 2010년부터 한국의 주가가 잘못되어 있다. 지나치게 거품이다. 이러면서 주식을 팔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2009년에 처음 사건이 터진 거지. 천안함 때. 천안함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이명박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을 하잖아. 5월 20 며칠에.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투매한 거예요. 막 팔아버린 거야. 야, 이명박이 전쟁할지도 모른다 이래갖고 주식을 막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 주가 총액이 29조 원이 내려가요. 주식이 폭락했다는 얘기야. 근데 다음날 이게 그대로 올라가요.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강퇴시켜주세요. 예. 저기 매니저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 타방송 얘기한 사람 강퇴시켜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삼성전자나 이게 대기업 주식이 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주식이 이명박 때 5배로 올랐어. 그 5배로 올랐는데 어떻게 5배로 올랐느냐 하면 주식값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주식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기업 일대 주주가 다 누구야? 국민연금이야. 대기업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한 님 스샷 떠주세요. 고소하겠습니다. 님은 지금 망치 부인이 뉴스를 근거로 얘기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 근거로 님은 고소 대상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매니저님 아무도 안 계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좀 강퇴시켜 주시고요.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잖아. 우리 월급 받으면 그 돈에서 강제로 뜯어가지고 안 낼 수 없게 만들어서 뜯어간 돈이잖아. 그 돈을 대기업 주식값으로 쏟아부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대기업 주식값을 5배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야. 그러면 국민연금에도 그만큼 배당금을 주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희보다 삼성전자 일대 주주가 국민인데 그럼 이건희보다 우리가 더 황제 아니야. 그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을 투자한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경영을 그지 개떡같이 해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임금이 내려가고 그래서 전국의 경제 상황이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 국민들은 그 대기업
경영자들 불러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지금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탈세하고, 그죠? 탈세하고 방만 경영하고 비자금 빼돌리고 그런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자, 박근혜 정부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철저한 처벌을 하겠다? 아니면 미리 풀어주겠다? 가석방 하겠다잖아, 지금. 지금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그런 재벌들에 대해서 지금 가석방을 검토 중이래요. 자,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 웃기는 기사 하나 났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재벌 총수가 교도소에서 1년을 생활한 거야. 그럼 365일이야. 365일을 생활을 했는데 면회 숫자가 얼마? 1800 몇십 번.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가봐서 알아.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구치소 가봤잖아. 가봐서 아는 건데요. 원래 일반 면회는 하루에 한 번 됩니다. 일반 면회 하루에 한 번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면회라는 거, 소위 고위 공직자들이 와서 혹은 뭐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기준이 뭔지 몰라. 특별 면회라는 게 있어. 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오면 그날은 특별 면회하고 일반 면회하고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면회를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특별 면회를 매일 해주느냐? 안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특별 면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가 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야 그 50일 빼고 300번에다가 300번에다가 50번 정도를 더하면 350번밖에 안 돼. 그런데 365일 동안에 1800회라는 얘기는 이거는 감옥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산 게 아니야. 저는 교도소에 가본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갔다가 풀려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면회를 받았냐? 내가 또 가서 봤잖아. 가서 본데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그 변호사가 면회 신청을 해. 그럼 변호사가 면회 신청을 하면요. 이 재벌가들은 어떡하냐? 방 안에 안 갇혀 있어. 일반 재소자들은 그 2m짜리 방 안에 갇혀서 3명씩 4명씩 막 싸우면서 패싸움 나고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재벌들은요. 그 변호사 면회실에 와가지고 변호사들이 앞에 와서 자기네들 업무 봐. 그러면 이 재벌은 신문 보고 전화하고 그지라고 앉아있어. 내가 봤다니까, 다 봤다니까. 그게 무슨 교도소야. 그런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싸우시면 안 되는데요? 예. 저쪽에서 막 뭐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하고 막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또 1인실에 있으면서, 호텔급 1인실에 있고, 개인 화장실과 간이 침대가 있는 1인실에서 1800 몇 번의 면회를 하면서 지냈던 재벌 총수에게 가석방?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대재벌들에게 지금 가석방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들어가 있냐? 탈세, 그 다음에 횡령, 그 다음에 방임,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경제를 망친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을 왜 지금 풀어주겠다는 거냐? 경제를 살리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도둑들한테 치안 유지하라는 거야. 도둑놈들을 풀어주고 치안 유지하겠다. 치안 유지 시키겠다. 그 말이야. 경제를 망친 재벌들한테 경제를 살리라고. 저기 화면에 나와요. 화면에 나오시면 그거 여러분 나중에 보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재벌들, 지금 이 대재벌들이 경제를 망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재벌들이 온갖 특혜를 다 누렸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풀어주겠다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정치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니 전기요금이니 온갖 소득세니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기다 기름값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에 이명박이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22조 원이에요. 1년 동안에
부자들에게 매해 22조 원씩 이명박이 세금을 깎아줬어요. 법인세를 10% 가까이 깎아주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명박이 재벌들에게 이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주면 그 돈으로 투자할 거다. 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개뻥을 치면서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러면 재벌들은 세금이 깎아진 만큼 일자리를 늘렸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늘어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명박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1년에 22조 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세금이. 그런데 지출은 늘었어. 우리 학생들이 막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 22조 원이 그러면 어디다 쓰던 돈이냐 하면 부자들에게 깎아준 22조 원이 소위 지방정부에다가 지원금,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내주던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아이들에게 육아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교육지원금 이런 걸로 지방정부에다 돈을 보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됐다? 깎였다.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대폭 줄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굉장히 극도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거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명박이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제가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온 박근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 제대로 올렸을까요? 아니요. 현행 유지하고 있어요.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 이명박이 깎아준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도리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진하다가 걸렸잖아. 뭐 손주들에게 카메라에 나와요. 손주들에게 1억 원씩 줄 때 뭐 양도세? 1억 원을 손주에게 줄 때 양도세 면제인가 뭔가 이거 다 신문기사에 나온 거야. 팩트는이라고 묻고 있는 어린 것이요. 예, 번님, 예, 요거 다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망치 부인이 뉴스에 안 나온 얘기하면 잡혀가요. 예, 뭔 말인지 알았죠? 뉴스에 다 나와.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 좀 검색해서 올려줘봐. 아니면 님이 지금 뉴스 검색해봐. 그래서 부자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1억까지 줄 때는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든 거야. 추진을 하다가 걸렸어. 이래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거 지금 그 취소했죠. 그 법안 취소했어. 워낙 역풍이 심해가지고요. 지금 그 법안 취소하기로 했어. 취소. 예. 자,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 한 이야기는 모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저 잡혀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예, 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을 지키는 방송 망치 부인의 시사 방송입니다. 예, 저 박 PD님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잠깐 목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뉴스 내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뉴스만 봤어. 이게 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삼 번에 몇 시까지 있을 거냐? 8시까지 있을 거예요. 예, 8시까지. 자, 지금 시간이, 예, 6시 16분. 이제 1시간 44분 후에 저는 철수할 겁니다. 네. 네. 선생님 화면에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뭐 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구경하고 계시는데 현재 저는 이곳 3번역 박 PD님 위에 자막이 잘 안 보이니까 배경색을 넣어주세요. 배경색을 짙은 자주색이나 예, 자주색이나 녹색으로 배경색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식사요. 여기 중심상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시청자분이 병원에서 잠깐 외출을 하셔가지고 사오신 여기 이 3번의 명물 고로케가 있더라고요. 고집? 네. 지금 벌써 문 닫았어요. 하루에 딱 2번만 파시는 집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고로케를 사오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네, 지금 그 내용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안 예뻐. 자주색이나 녹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이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하나 풀어드릴게요. 망치 부인은 어떻게 4시간 동안 물을 계속 마시면서 화장실 안 가느냐.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계속 말을 하면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가도 돼요. 이건 급비상황인데, 내가 말을 하면서 계속 침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남하고 침이 나와서 화장실 안 가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녀들이 비웃고 갔어. 그래, 이걸로 가자, 그냥, 이걸로. 이 자막이 제일 좋네, 녹색. 예. 이것도 좀, 아까 여기 저기, 쓰레기 봉투 있었는데, 요거 쓰레기 봉투에 좀 버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 3번역 중심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시사방송 진행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저를 알아보는 남자친구와 그 남자친구를 빨리 데리고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여자친구가 사소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중심상가에서 아까 제가 3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3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자막 색깔에 대한 논쟁은 그만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제 시청자들이 지금 자막 갖고 싸워서. 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 3번까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저는 옛날에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이제 사회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은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전공이라고 그러면 좀 교수님들한테 참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제가 과는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회탐구의 전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탐구를 쭉 가르쳐 보니까 이 법과 사회, 그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에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도 있고, 정치라는 과목, 경제라는 과목, 그리고 윤리, 그리고 역사, 사회문화, 이런 6가지 분야에 이걸 또 세분화해갖고 교과서를 12개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봤어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 하면 헌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민주공화국, 여기서 공화국 이러면 막 지나가는 할아버지들이 이런 빨갱이,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공화국이라는 말은 뭐하고 반대되는 말이냐 하면 왕국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왕국. 이 공화국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정치하는 체제, 이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왕국은 개인이 개인의 뜻에 따라 정치할 때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줄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국민이란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민이란 뜻이에요. 충격적이었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48년부터 87년까지
이상한 독재 체제에 성장하신 어르신들은 못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근데 대통령제 국가가 영국에도,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 있고 우리나라, 이게 대표적인 3대 대통령제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좀 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예. 프랑스의 대통령 제도가 드골 때문에 굉장히 막강했대요. 근데 프랑스는 그만큼 그 뒤에 권력을 분산했어.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 굉장히 의회에서 견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 제도인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자기를 왕처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권위라는 건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에 합당한 역할을 못하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할 때 그걸 권위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제도는 너무나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제도에서는 반드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뭐라 그래요? 발목 잡는다 그러죠?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원래 모든 나라에서 입법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이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까봐,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그 삼권 분립. 그러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비판하고 뭐라고 직구를 날렸어.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일까요? 국회의원의 의무였을까요? 국회의원의 의무였어요. 아무리 여당 의원일지라도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은 비판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국회는, 그럼 대한민국의 국회에 있는 권한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입법권이에요. 입법권이 뭐냐? 자, 그럼 행정부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법률이라는 건, 자, 그럼 이게 또, 그럼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 있긴 있죠. 자, 구분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합시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법에 5단계가 있다. 법에는 5개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단계야. 제일 높은 법이 헌법, 제일 낮은 법이 규칙이에요. 그럼 이 규칙은 이게 왜 단계가 정해져 있냐 하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만드는 주체에 따라서 단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낮은 규칙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이건 지방자치 정부의 장,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가 뭐냐 하면 조례예요.
조례를 누가 만드냐? 구의회, 군의회, 시의회, 도의회에서 만들면 그게 조례예요. 가령 이 공원에 대한 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자기네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뭐 이렇게 계약직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령, 총리가 하면 총리령, 장관이 내리면 부령, 무슨 부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명령이라 그래. 행정부가 만드는 거를. 그 다음에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뭐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제일 그 위에 혹시 고소하시려는 거 아니죠? 네. 그 위에가 뭐냐 하면 법률이에요. 명령 위에가 법률이야. 법률을 누가 만드냐면 국회가 만들어요.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보다 법률이 더 높은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가 입법부, 즉 법을 만드는 역할로 국민이 뽑기 때문에 입법활동,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그 위가 헌법이에요. 헌법은 누가 만드느냐? 헌법 법안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 헌법 초안을 만들면 그 초안에 대해서 그 공시를 해요. 그러면 그 공시된 헌법안을 국민들이 보고 검토해서 찬반을 결정해요. 헌법은 반드시 뭘 거쳐야 돼? 국민 투표를 거쳐야 돼. 그래서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자, 이렇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법에 4단계가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냐? 헌법에 의해서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헌법은 무슨 법이냐? 헌법이 무슨 법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럼 헌법은 뭐 하는 법이냐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단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자유권이죠.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에요.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적어놓은 법이 헌법이고 이 대한민국의 3가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 나눠져 있는 3가지 정부가 셋으로 나누어져서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목적. 왜 셋으로 나누어져서 어마어마한 비용. 이게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더 내요. 의원 내각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요.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야. 막대한 돈을 주면서 3권으로 분립시킨 이유가 뭐냐. 예,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행정부, 국회가 입법부, 판사가 사법부 3개로 나눠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3권 분립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 대통령 찬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막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3권 분립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셋으로 나눠서 엄청난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뭐예요? 자유권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권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또 신체의 자유예요. 신체, 내 몸을 함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치 부인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이렇게 망치 부인의 방송을 듣는 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어요. 그런데 망치 부인이 방송하겠다 그러면 막 못하게 이제까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따져봤잖아요. 없는 거야. 없는 법으로 날 괴롭히고, 내 잡히기만 해봐. 내가 이놈 시들 이제. 죄송합니다. 예, 손가락을, 이빨을, 좌우지간. 그래서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게 자유권이다. 자유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신체의 자유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유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사상의 자유예요. 사상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의 자유야. 그래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이건 내가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권에는 뭐가 있냐면 사생활 보장의 자유가 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권력이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적으로 나누는 SNS, 이것도 SNS예요. 아프리카도 SNS야.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밴드, 여러분의 메일, 정부가 함부로 열어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라서 국제적인 아동 성폭력 무슨 조직이다. 그러면 메일 열어볼 수 있어요. 국제법상.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간첩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열어봤다? 이거 헌법 위배예요. 헌법 위배예요.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열어봤다? 이거 헌법 위배예요. 왜? 우리는 이제까지 그 노동조합을 만들면 빨갱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노동조합을 만들면 이런 빨갱이 새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럼 이게 뭐냐? 단결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헌법에 나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노동조합이 기업하고 같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노동자에게.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자의 권리를 기업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단체 행동, 파업, 태업, 피켓팅을 할 수 있어요. 파업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공장을 마비시키는 거죠. 태업은 뭐냐면 공장을 천천히 돌게 하는 거야. 그럼 피켓팅은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단계는 피켓팅이야. 야, 우리가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 우리 말 안 들어준다. 너희들 생각 어떠니? 이러면서 막 피켓팅을 해. 그럼 노동자들 뭐? 이것들이 화가 나. 그럼 야, 우리 파업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럼 모여서 노동자들이 투표를 해. 그래서 50% 이상이 파업에 찬성을 하면 파업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빨갱이 짓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빨갱이 새끼인 줄 알았잖아. 그동안 빨갱이라고 욕했던 많은 노동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파업이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는 걸 저희가 살짝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내용을 강조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회 수업 시간에도 강조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 누구도 노동자의 파업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보도한 적이 없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죠?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기업의 경쟁률이 떨어진다. 수출에 지장이 온다. 그래서 파업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빨갱이 짓도 아니고 이게 정말 그들의 비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도한 언론은 언론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에게는 이 또 헌법이 지정한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언론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소위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의무예요. 한마디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기업주 편에 들어서서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킴은 하루 종일 거짓말하는 채널 TV 있죠? 걔네들은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전부 다 속이고 국민의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해서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들은 언론이 아니야.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유한한 언론. 예, 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언론이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 먹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언론들에게 돈을 대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제요? 여러분 시장에서 저 현찰을 부채꼴로 쫙 펼쳐갖고 사모님 현찰 받아가시죠 이러면서 그 신문사에서 여러분 이름 따가잖아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따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팔아서 광고비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실 때 그거 돈 받고 보시잖아요. 돈 내고 보는 사람 없어. 옛날에는 자전거를 막 주다가 이제 자전거가 그 중국산 자전거인데 많이 망가지고 무거우니까 이제 자전거 안 받고 사모님 현찰 받으시죠 이러면서 그 현찰 주고 여러분의 전화번호 따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뭘로 잡히느냐 하면 구독자라는 데이터가 돼요. 그러면 그 구독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광고비로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채널 A, TV조선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고 있다면 이거 끊으셔야 돼요. 끊고 넣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채널A TV조선에서 나오는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 8월이었어요. 작년 8월 그 시점은 온 나라가 이 국정원에 대선 개입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국정원이 저와 같은 민간인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사방송하니까 그래 비판할 수 있다고 쳐. 근데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시사방송을 하자 이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 어린 딸 그때 나이가 제 딸이 만 11살이었어요. 만 11살짜리 제 딸의 사진을 게시판에 걸어놓고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지 엄마처럼 지 애미처럼 그러면서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즉 섹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란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제 딸한테 달았어요. 이게 제 딸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온갖 성폭력 댓글을 달았어요. 제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명예훼손 글을 달았어요. 이 국정원 직원은 처벌받았을까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나오면서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국정원 직원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범인이 분명하고 이미 범죄 증거까지 다 모아놓고 처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국정원 직원이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직적인 후보 비방을 하고 그 박근혜에 대해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던 게 들통이 났던 작년 8월 온 국민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만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이용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선 개입했다. 그러니 이 국정원장을 처벌하라. 이런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석기라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간첩이다.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혹독한 혹한을 뚫고 막 그 경호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뭐 훈련을 했다. 이게 내란 음모죄라. 그러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집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석기 빨갱이, 그러면서 이석기 내란 음모죄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채널A TV조선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냐 하면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저도 그 방송을 듣고 이런 나쁜 놈 이래가지고 제가 그석기 의원한테 참 욕을 많이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변장하고 도피한다니 간첩이 틀림없잖아.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 시간에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의원들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변장 도피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의 무슨 관련 기업이 북한에서 돈을 받아 공작금을 공급했다. 그 뉴스, 그거 허위 사실인 게 밝혀져서 그 뉴스를 보도한 2개 매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란 음모죄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나왔어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어. 왜냐? 내란 음모를 했다고 주장하는 2가지 증거가 뭐냐면 하나가 녹취록이었어요. 또 하나가 증인의 증언이었어. 그런데 녹취록은 그 이제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결전의 성지에 모여서 막 전쟁을 준비하자. 그게 아니야. 법정에 제출된 녹취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나온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을 잘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아로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로라는 조직이 혹한을 뚫고 그 훈련을 했다는데 영상 5도야. 그 훈련은 뭐냐 그랬더니 산악회 회원들이 등산한 거야. 영상 5도에 등산한 걸 혹한을 뚫고 경호 훈련을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석기 집에서 집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유로화를 비롯한 현찰 1억 6천만 원이 발견됐다. 유로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집에서 발견된 돈은 러시아 루블화였어요. 그럼 러시아 그 돈은 무슨 돈이냐 했더니 이게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발사할 때 뭐였지? 왜 한참 전에 미사일인가 인공위성 발사했잖아요. 대선 직전에. 그거 구경하고 왔던 몇만 원 남은 돈이야. 그게 다야. 달러하고 합쳐서 5만 얼마인가 50몇만 원인가 그게 다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전세금 빼주려고 들고 나가려고 있었던 돈인데 그 돈을 마치 해외 공작금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여 넘긴 거죠. 왜? 당시에 국정원의 범죄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될까봐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언론이. 왜? 당시에 국민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원세훈을 처벌하라. 그리고 김용판을 처벌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원세훈, 김용판이 누구냐? 원세훈은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럼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저와 같은 민간인에게도 악플 달게 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적인 댓글을 달라고 원장님 지시사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서 70명의 국정원 직원이 한 사람당 40명씩 민간인 협조자를 두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국민 세금으로 돈을 주고 악플 달게 시킨 거예요. 그런 조직적 범죄. 자, 70명이 40명씩을 운영했다 그러면 이게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 국민들을 등신으로 만드는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 공작을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여러분, 제가요 구치소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선거 기간에, 그러니까 본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예비선거 기간에 어떤 후보에 대해서 공적인 그의 활동,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한 번 했어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를 징역 8개월을 때려서 잡아넣었어요. 그런데 원세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수천 명을 풀어서 허위사실, 문재인에 대한 허위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를 불법적으로 돕는 선거운동을 했어요. 내가 한 번의 방송으로 징역 8개월을 받았다면 원세훈은 지금 밝혀진 게 127만 건인가잖아요? 수사된 게 127만 건의 불법 선거운동이면 8억 년은 살아야 돼. 망치 부인이 8개월 구치소에 가야 됐다면 원세훈은 8억 년, 80억 년은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판사들은 원세훈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선거법 무죄 판결 내렸어요. 정치 개입한 거 맞다. 악플 단 것도 맞다. 그런데 선거법은 무죄다. 왜?
선거운동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나쁜 짓을 계속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 않아서 무죄. 야! 나는 한 번이야! 한 번에 8개월을 때린 놈들이 수천만 건, 수백만 건을 다룬 원세훈에게 무죄를 준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판사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판사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판사들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판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고 철저히 법치를 실행해야 돼요. 법치라는 게 뭐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하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 그게 법치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고, 사람에 따라 차별하고, 누구에게는 작은 죄도 큰 형벌을 내리고 엄청난 죄에는 무죄를 때리면 이건 법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이 만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론도 문제죠. 박근혜 정부도 문제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쁜 게 사법부예요. 왜냐?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제도하고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총리 제도예요. 의원 내각제. 미국, 프랑스, 한국은 대통령 제도예요. 의원 내각제 나라들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아. 그래서 입법과 행정을 한 팀에서 해.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에도 분리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 게 사법부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모든 재판정에서 판사를 부를 때 어이 판사 혹은 헤이 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씁니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판사님이십니다. 그러니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하십시오 라는 뜻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종놈처럼 판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행정부도 잘못하고 있고 입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기는커녕 박근혜 종놈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까지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로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들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이주 노동자가 신천지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답니다. 근데 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사람은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배표를 사고 이 사람은 마른 빵 7덩이를 가지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많은 그 승객들이 그 갑판에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화려한 식사를 할 때 이 사람은 제일 싼 방에 들어가서 마른 빵을 뜯어 먹으면서 보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름이 지나니까 빵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5일을 굶다가 20일이 되는 날 한 달짜리 배인데 선원들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저 승객들이 먹고 버린 음식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매일 밤 그 만찬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주 노동자가 저는 있는 돈을 탈탈 떨어서 배값을 냈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그 비싼 배값에는 저 많은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20일이 되는 날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선언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그 권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라는 뜻으로 예화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러분은 이미 그 비싼 뱃값을 내고 여러분의 선배들의 피를 토해서 얻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박근혜의 종처럼 국회의원의 종처럼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은 국가의 주인답게 주인의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가 잘못한 거 당당히 비판하시고 국회의원이 잘못한 거 당당히 비판하시고 그리고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법을 만들 권리를 받은 여러분들의 자격이고 여러분의 권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3개월 동안 감방에 갇혀있다가 무죄 판결 받고 나왔는데 아니 수천만 건의 선거법 위반을 하고 어떻게 무죄를 받냐고. 자 그러면 이 국정원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 국정원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정원장과 김용판, 이 김용판이라는 사람은 경찰청장이었어요. 당시에 그 박근혜가 2012년 12월 16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그때 뻘소리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왜 문재인은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탄압하느냐.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나왔지만이란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어떤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어딘가 남으로부터 간접적인 그 정보를 입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후보가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루트는 뭐냐면 언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2012년 12월 16일 저녁 8시 이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흔적은 없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뉴스 기간을 검색해서 2012년 12월 16일 이전에 2012년 12월 15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단 한 건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어떤 보도도 없어요. 제가 나와서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을 했는데요. 이거는 허위사실로 인한 후보 비방에 해당이 돼요. 대한민국 선거법에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후보를 비방하면 당선 무효형에 처해집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그러자 얘네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날 밤 11시에 대선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 갑작스런 발표를 해요. 준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라는 허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 대선 개입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명백한 허위 보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공모한 게 되는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용판이 보고를 준비시킨 내용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김용판에게 무죄를 준 거야. 또 수천만 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걸 판사도 인정했어. 그래놓고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유죄를 주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지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망치 부인이 거리로 나와서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한, 나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다 왔다. 근데 왜 진짜 죄 있는 놈들을 잡아놓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집에서 그 도봉구 창동 스튜디오에서 시사 수다방을 진행하는데 오늘 요즘 가을이라 날도 좋고 그래서 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에게 사실 여기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아줌마 누구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앱을 다운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런 걸 보고 전도라고 하지요. 길거리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망치 부인을 한 번도 모르시는 분, 아프리카 TV에 망치 부인을 모르고 사셨던 분들에게 망치 부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길거리 전도하려고 나왔어요.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곳 3번 중심상가에 나와서 오늘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망치 부인방 시청자들에게 그 오늘 우리 방송을 듣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틴트리님 지난번에 우리 저기 대전에서 맞아 꿈트리님 미안해. 지난번 대전에서 방송하다 우리 방송 끊겼잖아. 미안해. 맨날 꿈트리님 미안해요. 꿈트리님 삐졌어. 자 우리 그때 방송하다 끊겼으니까. 그 얘기 계속 마저 다 하라고요? 그때 못했던 이야기. 대전에서, 대전 수다방을 할 때, 그때 중요한 단어를 하다가 잘렸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꿈투리님이신데요. 그때 얘기했던 거,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오늘 이게 여기 3번에 와서 한 거리 수다방을 보시고 느낀 점, 대전이랑 여기랑 비교해 보신다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또 느낌이 많이 다른데 다들 그냥 다 그 분위기는 다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 아줌마 뭐지?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학생들이 많이들 알아본 것 같고요. 학생들은 되게 많이들 알던데요. 그래요? 나오면 안 돼? 그런 건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알아봐서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다 연예인 보듯이 그 TV 그 아줌마다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예인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아줌마는 너무 아는 게 많다고 근데 되게 각 분야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시사 얘기를 되게 알아듣게 얘기해 준다면서 다들 자기들끼리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다 망치부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들어와서 욕하니? 그랬더니 이러더니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욕을 했구만.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아직 사람들이 요즘 또 굉장히 정부가 많이 이제 언론 탄압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의외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항상 방 모토처럼 끝까지 함께 제가 저번에 광화문 운송장에서 어느 그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세월호는 그 유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는 제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또 와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아이들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그게 될 때까지 저는 목소리 내려고 할 거고요. 아무리 탄압을 하고 SNS 사이버 망명을 하더라도 하죠 뭐. 끝까지 거. 엄마인데요 뭐. 하죠 뭐. 그때 그 자녀분이 무슨 만화 네. 웹툰 그리는 대회에 나가서 네. 그 얘기 좀 자세히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 아이가 5월달에 그 용인시에서 그 주최하는 그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예능 대회가 있어요. 합창하고 노래하고 이제 뭐 그림 이런 거였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5월달에 만화를 그려요. 4컷짜리 만화를 그려서 최우수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용인시에서 그거를 공공장소에 전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5월달이 어떤 시기냐면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학교장과 담당 선생님이 저희 아이한테 수업 시간에 와서 이 그림은 전시가 불가하다. 왜? 그림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그림 내용이 뭐였냐면 4컷짜리인데 슈퍼맨이 배를 건져요. 세월호를. 네, 세월호를 건져서 우와 막 이러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TV에서 사망자 수 몇 명 막 이런 슬픈 현실이 그냥 현실을 보여줘서 다시 낙담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만화를 지금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전시할 수 없다. 네,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정치적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 그 아이는 6학년. 6학년짜리 아이의 4컷짜리 그림이 그 내용이 정치적이라고 예, 전시할 수 없다라는 학교 측의 입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그냥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그 은연중에 망치부인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각성이 되어 있는 아이여서 남자아이인데 담당 선생님이 와서 네 그림은 불가하다. 그러니 다시 새로 그 세월호 내용이 아닌 거를 그려오는가? 근데 사실 자유주제였거든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5월달이 어떤 시기였냐면 모든 전 국민이 진보든 보수든 아무 상관없이 다들 너무 마음 아파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자유주제니까 그래서 히어로를 되게 마블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이 형 누나들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냥 아이 동심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담당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는 전시하지 않겠습니다. 제 당선작은 그건데 새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저는 의미가 없으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들 훌륭해요. 예, 우리 망치부 인방 시청자는 6학년도 이래. 그래서 저나 저희 신랑이 너 너무너무 잘했다. 어른을 상대로 더더군다나 학교 그렇지. 선생님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네, 부당한 거에 대해서 네. 예의 바르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게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학교장을 저랑 저 신랑이 찾아가요. 오전에. 네, 찾아가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많이 당황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은 자기 뜻은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그림이 학교 대표로 공공장소에 전시가 되는 거니까 좀 더 그림이 더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담당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아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나 저희 신랑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믿는다. 하지만 뭐 교육부에서 뭐 노란색은 정치적인 색깔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리본도 못 달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초등학생한테까지 4컷짜리 만화에 정치색을 입히지 말아라. 이 아이는 순수하게 형 누나들 300명이 그냥 정말 꿈처럼 그냥 그 누나들이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냥 그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으니까 어린아이 마음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히 요구를 했죠.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하는 거는 뭐냐면 당선작을 전시하는 거다. 그러니 전시를 해라. 안 한다고 못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원칙을 어길 시에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이거 문제 삼겠다. 이건 당연히 그렇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교장까지 초등학생한테 정치색을 입힌 거기 때문에 난 이거 심각하게 이의 제기하겠다. 몰라죠, 많이. 그래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그 한 용감한 어머님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박수. 예. 그래서 결론은 전시가 된 거죠? 그거를요. 언제 전시를 되는지를 공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전시했었다는데.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이런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화가 나긴 했지만 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까지 학부모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아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도 사람이어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선생님에 대한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 해치면 안 된다. 단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너가 너의 몫을 했으니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
부모의 몫을 하려고 학교에 갔던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옳은 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고 언짢은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온 가족이 행복한 결론을 네, 내린 그리고 거네요. 아이도 한 뼘 바라는 중요한 얘기가 됐어요. 이건 글로 써서 남겨야 돼. 글로. 우리 방송 시청자 기본 수준이에요,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의 수준이 보통 이 정도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기본권을 침해하고, 애 4컷짜리 만화에다가 세월호를 잊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요즘에 많은 이제 뭐라 그러나 경상도 지역의 시청자인지 혹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시청자인지 우리 방송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구 지하철 사고는 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왜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채팅창에서 난동을 피워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야 됐다. 그 당시에 죄 없는 수백 명의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갖고 과연 그 당시 희생자 모두 찾았을까요? 그때 많은 실종자 얘기가 있었어. 끝까지 생사 확인이 안 된 실종자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은 그냥 덮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대구시에서 그 당시의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데 아니 사건 발생 다음날 어떻게 증거를 지네들끼리 청소를 해버리냐고. 어떻게 쓰레기장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하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진상조사 요구를 안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었더라면 이번 세월호 때문에 2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8월 24일에 나온 기사를 못 봤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세월호 그러니까 유가족이 돈을 요구했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전부 거짓말이고, 예,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유가족들이 인정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그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버티면서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야가 2차로 합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 물론 아직도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완벽한 유가족의 요구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반에서 2년까지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이 6개월까지 활동을 하는 걸로 그래서 특검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유가족이 얘기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진상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은 3년을 요구했어. 최소 2년, 최대 3년까지 활동하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1년 반에서 2년까지예요. 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나. 그런데 자, 그럼 1년 반에서 2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조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를 건지는데 1년 2개월이 든다고. 세월호를 건지는데 1년 2개월이 들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분해해서 이 배 선체 결함을 조사하는 데만 외국의 선례에 의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야. 선체 결함을 완벽하게 조사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 배를 조사하는 데만 2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최대 2년? 조사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 8명을 너희들이 합의해서 와라. 나머지 8명을 유가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유가족이 지명하는 판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야 합의한 내용은 뭐냐면 국회에서 1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그 다음에 누가 4명인가 또 뽑죠. 그리고 이 유가족이 3명을, 유가족 측에서 3명을 참가시키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국회에서 절반, 나머지 절반이 유가족 측의 입장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회 여야 합의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실제로 여야 거의 비슷한 의견. 그래서 여당의 입김이 더 셀 수 있으니까 여당보다 한 자리가 더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특검을, 이 유가족이 원하는 건 특검을 유가족 추천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명한 애들 중에 니네가 동의를 해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못 믿겠다, 유가족이 못 믿겠다 그러면 특검 선정하는 데만도 몇 번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겠지. 대통령의 말을 어겼다는 둥, 발목을 잡았다는 둥,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둥,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애 중에 동의를 구하라는 말이나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냐고. 그냥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 중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대통령은 반대할까요? 왜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을 반대할까요? 이게 지금 유가족 측에서 요구한 거야. 특검을 유가족이 추천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반대했어. 이유가 뭘까요? 그 특검이 진짜 수사할까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년 동안 수사해도 그 내용을 특검이 갈아엎어버리면 지금처럼 국정원장의 범죄를 다 밝혀냈잖아요. 이전에 윤석열 팀장하고 그 이전에 최동욱이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 팀에서 다 밝혀냈어요. 국정원 범죄를.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정부에서 수사팀을 전부 다 갈아엎었잖아요. 갈아엎는 바람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사한 내용에 증거도 사라지고 지금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입장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특검을 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임명해서 그냥 갈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 그 다음에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뭐가 두려운 거냐. 도대체 왜 여러분 카메라에 나와도 돼요? 나와도 되고 영상도 되고.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유가족이 지명하는 특검한테 수사권 기소권 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카메라가 너무 좋은가 봐요. 한번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안 되겠죠. 자,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법, 왜 그들은 반대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이야? 진짜 수사할까봐. 진짜 성역 없이 수사할까봐. 그러면 누가 수사 대상이야? 유가족이 지금 이제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면 누가 수사 대상이야? 이명박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명박이 왜 선박 연령 20년 제한을, 선박의 운행 기한을 왜 텔레비에 나와도 됩니까?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왜 선박의 연령을 20년짜리를 왜 갑자기 30년으로 연장했느냐? 선령 제한을 왜 30년으로 연장했느냐? 어떤 로비를 받고 했느냐?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선박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왜 작년 8월에 없앴느냐? 어떤 로비를 받아서 없앴느냐?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사건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느라고 그 긴급한 상황에 구조명령을 못 내렸느냐? 수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동안 한국성급이나 이 해운조합에서 국회의원들 어디까지 로비했고 왜 구조를 민영화해서 사건 발생 72시간 동안 아이들을 구조하는 걸 해경이 방해했느냐? 수사 대상이에요. 왜 고장난 배를 그날 출항시켰느냐? 수사 대상이에요. 그날 기상청은 왜 갑자기 잠깐 그 배를 출항시키라고 허가했느냐?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모든 거를 그 유병헌 죽었으니까 덮고 가자. 유병헌이 유병헌이 공식적으로 저기 청해진해운의 사장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청해진해운의 서류상 사장이 유병헌이 아니야. 유병헌한테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 따라서 유병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났다는 얘기는 개소리예요. 지가 개야? 왜 지죠? 유병헌과 세월호는 무관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왜 유병헌을 팔았어?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이 사건의 주범은 누구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풀은 이명박,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풀은 박근혜,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서 이 구조 민영화를 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정희 이후로 40년 동안 선박의 운항 허가를 독점해왔던 한국성급, 얘네들이 진범이다 라고 요구하니까 그걸 또 말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 잊지 말자 세월호.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문제를 또 대구 지하철처럼 덮고 넘어가면 그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 자신이 될 겁니다. 망치 부인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그 목이 쉬어라 떠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 주면 아우 귀찮아 6개월이나 됐어 아우 시끄러 이러면서 덮고 넘어가 주면 다음 희생자는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예 그래서 지금 저런 행동은 지금 고소 대상입니다. 예, 저 촬영해 주세요. 예, 저 촬영해 주세요. 고소하게 저 촬영해 주세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 중입니다. 기본권을 행사하는 그 개인의 그 신체적인 자유와 의사 표현을 방해하면 요거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지금 이 세월호 문제는요.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불쌍해서 세월호법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유가족들 불쌍해서 세월호법 하자는 거 아니고 내가 세월호 유가족 또 다른 세월호에 제2, 제3의 세월호에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그 죄 없는 고등학생들이 교육부의 강권에 의해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 죽었습니다. 그 배는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구조를 위한 어떤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 민영화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객선이 뒤집어졌을 때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전면 금지됐을까요? 다시 허용됐을까요? 다시 허용됐어요. 다시 재개됐어요. 고등학생들더러 그 고물배들을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지금 다시 권고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우리 딸 내년에 고등학교 가요. 지금 중학생들 내년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간 다음에 물론 내년까지는 내가 볼 때 올해 내년 정도는 학교에서도 자제하겠죠. 그러나 후년쯤 되면 그냥 배 태워 보낼 거예요. 또 배가 가라앉아도 그때 지금처럼 똑같을 거예요. 어떤 구조도 못하고 진상조사도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을 죽이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상조사에서 최후의 마지막 한 놈까지 책임을 물어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 될 겁니다.
예. 자, 지금 시간 7시 22분이고요. 혹시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평상시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되게 잘생긴 총각? 학생이에요? 망치부인 방송 언제부터 봤어요? 몇 달 됐어요?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대단하시다. 뭐가 대단해? 이런 얘기. 내 목숨을 바쳐서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고마워요. 아직 목숨을 바친 건 아니야.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예, 지나가는 잘생긴 학생에게 한번 말을 걸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인 그 망치부인 시청자예요? 네, 어느 정도 시청하셨어요? 2년. 여자친구도 같이 시청하세요?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요. 남자친구가 망치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평상시 얘기 안 했어요? 옳은 말 한다고. 예. 그 망치부인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한 번도 안 봐서 몰라요? 아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자친구 똘똘하네요. 네, 잘 만났어요. 네. 자, 우리 혹시 학생 여러분 망치부인 알아요? 잘 몰라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신기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기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망치부인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 방송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아줌마를 또 보고 싶다 하시면 그 포털에서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서 그 망치부인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망치부인의 개인 방송국이 뜹니다. 거기 그 주소를 링크하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망치부인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모바일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저기 아프리카 TV를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검색창에 망치부인을 치셔서 생방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 시청이 참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 많은 시청자들이 해외에 계시잖아요.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거 유튜브로 보실 텐데요. 예.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또는 뭐 여러분들에게 누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추천해서 보시는 분들 망치부인 방송을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망치부인의 최근 방송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망치부인 검색하시고 예, 최근 일주일 걸 보시면 최근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최근 한 달, 그럼 최근 한 달 걸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화면을 볼 수는 없다. 운전하는 사람이다.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오세요. 야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야간 운전에 제일 심각한 게 졸음 운전이잖아요. 근데 화물차 운전자들끼리 모이는 그 휴게소에 가면 제 소문이 짜답니다. 야, 절대 졸리지 않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 이래가지고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 망치부인 방송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예, 틀어놓고 운전하면 졸립질 않다. 예, 또 혹은 뭐 방법용으로도 쓰시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지하방이나 옥탑방에서 망치부인 틀어놓고 경비로도 쓰고 계시고 이 야간 경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예, 이렇게 소리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 그 운전 중에 화면 보면 안 돼요. 소리로 들으시는 분들은 팟빵, 예, 팟빵이라는 거를 검색하세요. 이때 팟 밑에 티읕 아니야. 먹는 팥 아니야. 시옷이야, 시옷. 다 밑에 시옷 넣어서 팟빵 검색하시고 거기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 있습니다. 예,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법. 그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을 후원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제가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를 올리면 저 고발당합니다. 예, 저 망치부인은 계좌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돈, 이 돈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러면 추적이 돼요. 여러분 다 털려요. 그래서 제가 그 후원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 아프리카로 들어오셔서 별풍선을 주시거나 아니면 스티커, 초콜릿 등등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은 망치부인의 불타는 10미닛. 그래서 그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예, 망치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시는 분인데, 예, 망치부인을 알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 또 이 1000명이 같이 볼 수 있는 넓은 방을 만들고요.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제작비 그리고 소송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 추천하신 분들이 모두 몇 분이죠? 예, 현재까지 추천하신 분들이 모두 몇 분이신지 올려주시고요. 오늘 3,308개의 추천 대단히 감사합니다. 3,308개의 추천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에도 지금 2,8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지켜보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3번에 있는 중심상가에서 오늘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했고요. 잠시 후 7시 반부터 시청자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3. 3,983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3,98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생방송은 내일 낮 2시, 저희 집 창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물론 내일 우리 쌍기 오빠가 오시려고 그랬으나, 이건 비밀인데, 빨래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앉아있을 수가 없대. 널리 소문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쌍기 오빠가 내일 못 오시고, 다음 주 4,040.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추천 4,000개 넘었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쌍기 오빠가 내일 못 오시고 다음 주 목요일날 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제가 원주로 갈 거예요. 원주의 장미공원 거기에서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분들 왜 강원도는 안 오시나요? 맨날 채팅창에서 울고불고 징징거리고 텔레그램으로 강원도는 왜 안 오나요? 내가 갔는데 아무도 없어 봐. 강원도 다시 안 가. 예, 강원도 원주로 갈 건데 강원도 분들 안 나오시면 강원도는 이제 앞으로 제낄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태원. 예. 요즘에 아주 최고의 인기 프로가 JTBC 비정상 회담이잖아요. 예. 그래서 망치부인의 비정상 수다방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방 시청자 중에 이태원에 사시는데 외국인 친구가 많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과연 많은지는 알 수 없어.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태원에 가서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말 걸어서 한국 생활 어떠냐? 또 너네 나라는 어떠냐? 라는 걸 물어보는 이태원 비정상 수다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10월 29일은 부산역 부산 지하철 노조가 준비한 부산역 수다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날짜가 문제야. 대구 언제 갈지는 내일 우리 창동 스튜디오에 모여서 의논을 하자고. 우리 집으로 직접 오란 얘기는 아니고 직접 오면 안 돼. 내가 언뜻 떠오르는 게 십십 만두사변. 어느 날 내일 2시에 만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 만두 사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 집 찾아오면 고소할 거야. 우리 집에 막 약속 없이 찾아오시면 고소할 거예요. 예. 네. 직접 찾아오면 고소할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네. 자, 그래서, 오늘 길거리 수다방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3시 반부터 했잖아요. 그죠? 예, 3시 반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예. 3시 반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4시간 길거리 수다방 한 거야.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예. 만두 사갖고 오지 말라고! 마무리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더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4,000 몇 분이에요? 예, 4,040분 이상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 PD님 음악 틀어주시고요. 여기 소리 다운시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